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조연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협상 관련해 언급을 자제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간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관세 협상을 앞두고 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이 관세 협상 관련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 계획이 있었다.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인 줄 안다. 이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라는 비판들이 뭐 야당에서는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24시간 보고를 받고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진두지휘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발언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협상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협상 대표단에게 국익 중심의 실용적 이 협상을 할 것을 주문했고 그런 부분들이 어제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인데 일단 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대해서 어떤 뚝심 있게 이 부분을 밀고 나갔다는 점을 하나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미 FTA가 사실상 이제 무력화된 거 아닙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이번 협상은 미국이 그 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협상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추가 개방 압력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지금의 이 협상을 15% 관세 협상에서 막아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그 2.5% 좀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있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12.5% 선에서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나름 그래도 선방한 그런 협상 결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기 전략 좀 통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전략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데 그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어쨌든 뭐 겉으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충분히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협상을 이렇게 한 것, 뭐 아까 얘기 뭐 비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협상이란 게 뭐 결국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EU, 일본이 이미 15%로 결과를 내놔서 온 상황이고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관세를 받으려면 훨씬 더 많은 걸 또 다른 데서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미국 시장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투자액이라든지 뭐 관세 최종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걸 협상을 타결하지 않고 8월 1일 와서 오늘부터 만약에 25% 관세가 발효되고 그다음에 다시 협상을 하자 계속해서 협상을 하자 이랬으면 아마 더 나쁜 결과 그런 쫓기는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싶어서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워낙에 과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협상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자, 민주당에서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은 걸 성과로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개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말이 엇갈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에서 그러한 발표를 했는지는 뭐 지금 당장 어떠한 의도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 측에서는 분명 그 쌀 시장 완전 개방이라든가 쿼터제로 유지되고 있는 완전 개방이라든가 아니면 30개월령 이상 되는 소고기의 수입을 요구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쌀과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지켜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이번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국내용으로 그런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구체적인 관세 협상 내용은 추후에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서 농수산물이 100% 개방됐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서 너무 많은 걸 내줬다, 너무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나라의 국부를 많이 유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제기까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걸 보면은 다른 모든 것은 보통의 글씨로 썼습니다만 예.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딱 오픈 투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 농수산물에 대한 완전한 이 시장 개방이라고 해서 아주 강조한 것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라는 점에서 예. 용산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된지에 대한 국민들에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그 EU와 관련해서 한 15%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수치를 비슷하게 만든 것 같지만 경제 규모를 봤을 때에 EU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1분의 1박 그러니까 EU가 11배 이상 경제 규모가 크고 일본에 비해서도 경제 규모가 절반도 채 안 되는데 미국에다 갖다 주는 돈은 거의 비슷한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협상에 급급하다 보니까 국익을 굉장히 손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손익 분계점 그러니까 우리가 주판을 냉정하게 좀 뒤에 따져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들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자칫 이 관세 지진을 버텨내야 되는 기업들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거든요. 이게 좀 재고가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재계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예. 사실 지금 그 노란봉투법이 개정될 필요성은 이미 그 ILO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 핵심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노동 환경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달라라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부분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의 그 좀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노동 환경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맞춰가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무역이나 통상에 있어서 이 국제 기준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재계도 일정 부분 감당할 준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 우문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의 보호만 가지고 그 험난한 이 국제시장에서의 파고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지금부터 그런 국제적 기준에 맞는 그런 환경들을 준비하는 것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이 노란봉투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인데 특히나 지금 이 15% 관세 자동차 부분에서 매겨지면서 이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뭔가 비명을 지를 때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의 어떤 현상을 유지하자 이런 게 아닐 것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헌법, 노동법, 민법 모든 법 체계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 이런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되어서 현실화되면
노조 우위가 되는 겁니다. 사용자와 예. 노동자 사이에. 기본적인 원칙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똑같이 대등한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는 그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법을 하는 것은 노동자 우위, 노조 우위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왜 기업들도 여러 가지 분석해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이유 없는 비명을 지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관세 협상도 결국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타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뭐 마스가라 그래가지고 예. 미국의 이제 조선 걸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특히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조선업계가 1,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청업체가 가장 원청과 교섭하면서 2천여 개가 넘는 그런 하청업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고요, 마찬가지. 예.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고요. 그런데 2천 개 넘는 그런 하청업체가 모두 그전에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내내, 1년도 모자라는 그런 시간 내내 교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특히 노조가 폭력 행위를 통해서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끼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 또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법 행위에 대한 그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완전히 없애는 이런 민법 체계를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그런 법 질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조금 다시 한번 좀 고려해서 노사 간에 직접 협상을 하도록 타협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친기업이라고 얘기하고 기업들이 비명을 지른 것은 모른 채 하고 이래버리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미국에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기업적인 법안이 현실화됐을 경우의 파장 또 역효과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한미 외교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거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8월 중순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들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이 협상, 관세 협상에서 다른 부분을 좀 내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의혹 차원인지 아니면 뭐 그런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늦어진 적이 없는 것이고요. 특히 관세 협상을 하면서 관세 협상이 타결돼야 만나줄까 이런 식의 좀 태도를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의미가 있고 특히 하는 이제 내용적으로 봐서는 뭐 2주 후든 아니든 간에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 처음 얘기 나올 때 패키지 딜이라는 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안보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타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안보 문제 이런 것들.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 하실 때 기본적으로 뭐 거기다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전자권 문제라든지 예. 방위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관세 협상보다 타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뭐 관세 협상이 한 곱이 넘었으니까 급한 불을 껐다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 뭐 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만나긴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건 잡히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2달 만에 만난다. 이거 가지고도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마치 한미 이 동맹 관계에 상당한 균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말씀들을 해 오시고 또 막상 만난다라고 하니까 또 만나기 위해서 뭐 일방적으로 다 양보하고 퍼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 만나라는 건지 만나지 말라는 건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한미 간의 가장 중요한
이 관세 협정은 이미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여전히 뭐 이 주한미군 방위비 그 부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지 또는 이 지금 미국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주한미군의 어떤 이 다른 그 행동들까지 역할을 좀 조정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그 가서 협상을 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파고를 하나를 넘었을 뿐이지 또 다른 파고가 또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국내의 정치권들이 이렇게 다른 목소리하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그래서 외교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부분을 좀 문제 제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우리 정부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협상가를 만나서 뭔가를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켜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지금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 근시일 내에 아마 8월 중순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과정들 속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정말 진짜 동맹으로서의 역할과 서로 상호 호혜적인 그런 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너무 큰 그 부담을 안기려고 하는 그래서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두 정상이 만나기로 했으니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건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뭐 중국에도 쉐쉐하면 되지 이런 발언들이 줬던 어떤 친중적인 이미지 이런 점들을 잘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정상의 성정상 의외로 그 케미가 잘 맞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 관계를 넘어서 기본적인 철학적 차이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 제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미국이 사실상 G2라는 것을 넘어서 미국 자체의 어떤 주도권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특히 민주당 정부는 경중안미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전략적 모성을 이끌어왔고 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표 시절에 싱하이밍 그 주중주한 대사를 만나면서 사실상 거의 10분, 15분 정도 훈시를 듣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아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 양안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도 쉐쉐, 대만도 쉐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어떤 그 갓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어떤 개인적으로 본인의 자존심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분들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연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면서는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미 정상회담, 한미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그 목적에 좀 더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국방비 증액 문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구체적인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회담을 통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이번 관세 협상에서 안보 관련된 협상은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을 함께 패키지 딜로 처리하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정부 입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앞서 또 하나 한미 동맹의 그런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방위비 인상과 같은 그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 더욱더 큰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려할 수가 있는 한미 동맹의 그런 현대화라든가 재배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전략을 대응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국방비 증액 문제는 점차적으로 국방비를 증액을 한다든가 방위비를 인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미군 무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한다라든가 그런 유연한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번 안보 협상도 타결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세 협상 타결
타결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저희가 추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특검 소식 저희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인 오전 9시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 구인 절차에 실패한다면,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강제로 윤 대통령을 끌어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물리적으로. 근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다른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결국은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방식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었죠.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의 어떤 조사 자체도 거부를 하면서 사실상 조사 없이 기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례도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그 다음 코스는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특검보가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 거고, 그럼에도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윤 대통령의 어떤 진술을 확보하기보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검 조사에 대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구치소 측에선 다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고 특검도 관련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 기록이라든가 진단서, 소견서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 구치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정도의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해서 출석을 거부할 수는 저는 없어 보이는 것이고요. 앞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가 되었으니 물리적 행사를 물론 물리적 행사를 좀 자제하거나 자중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도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지만 예.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신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법 질서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